조금 구체적인 수학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문제 해결력이기 때문에 초등 수학 쪽의 문제 해결력 내용이고요. 1학년 내용 잠깐 다루고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아이들 같은 차에 가는 부분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 수학 가르치면서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근데 오늘 강의는 한 3, 4학년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엄마가 볼 때는 방정식으로, 아빠가 볼 때는 방정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식을 세우거나 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차의 어떤 특별한 관계, 특별한 성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구체적인 수학에 대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지금 오늘 내용은 조금 뭐랄까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신선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풀이 방법을 잘 보시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기 더 편한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아 쪽에서 차에 대한 얘기를 잠깐, 뺄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유독 빼기를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빼기를 유독 어려워하죠. 예, 유독 어려워하죠. 근데 제일 처음에 배울 때 빼기를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연산교재를 쓸 때 제가 이제 가졌던 생각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반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처음 연산, 덧셈 뺄셈을 할 때, 처음 할 때의 셈은 수를 세는 과정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 같은 걸 이제 카페나 이렇게 최근에도 수세기에 관련해서 올리기도 했었는데, 수를 더한다라는 개념은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세잖아요. 근데 그 더한다라는 개념은 만약에 7 더하기 2다 그러면 7을 해놓고 두 개를 더해서 순서대로 세는 거죠. 7, 8, 9 이렇게 세는 거죠. 근데 빼기는 그럼 왜 어려워하느냐? 더하기는 생각보다 잘하는데 빼기는 왜 어려워하느냐? 빼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빼기에 대한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덧셈 뺄셈을 배울 때 덧셈 뺄셈에 관해서는 뺄셈은 수를 거꾸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세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똑바로 세기도 5까지 세는 거는 직관적으로 나오는데 5를 넘어가면 처음에 계속 수를 세면서 하잖아요. 네, 거꾸로 세기는 뺄셈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거꾸로 세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빼기 2나 빼기 3이나 요 단계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면 엄마들은 그 부분을 어려워하니까 다른 아이들은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워하는 부분, 그다음 우리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복습하려면 어떤 책을 해야 되고 유사한 책이 뭐가 있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6세, 7세 단계에서 연산을 늦게 시작한 7세 또는 연산을 막 시작한 6세 단계에서 빼기 2, 빼기 3 이런 것들을 어려워한다. 예, 연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뺄셈을 해본 지 별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걱정은 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유독 이제 수감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이제 항상 어떻게 이제 말씀드리냐면, 빼기 1, 2, 3 단계로 하는 연산은 제일 기초잖아요. 그죠? 제일 기초고, 아이들이 그때 하는 연산은 거꾸로 세면서 해요. 그래서 오히려 복습시킬 학습지를 찾으시기보다 덧셈보다 뺄셈을 유독 어려워한다. 또는 덧셈도 마찬가지인데,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커질 때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수세기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활동, 요즘에 젠틀맘님이 이렇게 활동에 대한 부분 되게 많이 잘 올려주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수세기를 많이 반복할 수 있는 똑바로 세기, 거꾸로 세기, 특히 이제 뺄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세기, 예, 거꾸로 세기 잘 안 돼요. 정말 잘 안 돼요. 아이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거꾸로 세기를 반복해서 하면 19, 87, 65, 4, 3, 2, 1 이걸 하면 생각해 보세요. 7 빼기 3이다 그러면 7, 6, 5,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수세기를 통해서 뺄셈을 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님들께서 이제 인지하시면 아시면 이게 뺄셈에 대한 반복보다 수세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늦게 나오는 거니까 수세기 쪽을 더 하면서 학습적으로는 보수학습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것만 수세기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1, 2, 3만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수학습으로 넘어가서 양적인 계산, 그 다음에 양적인 계산이라는 건 덩어리로 보면서 직관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 연산학습이에요. 일반적인 연산학습이죠. 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거를 거꾸로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연산에 대해서 이제 뺄셈에 대한 고민들 이제 문의가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꾸준히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연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요. 본격적인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한 건데 차 얘기를 하면 또 빠뜨릴 수가 없어서 1학년 연산에서 가르기 모으기 그리고 합과 차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많이 했지만 차 얘기를 하면 빠뜨릴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합이 8인수인데 차가 4라고 해볼까요? 차가 4다. 자, 합이 8인데 차가 4라는 수를 해보자. 자,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많은 수학적인 내용들은 어떤 걸 기본으로 하고 있냐면 이제 제가 하던 수학적인 컨텐츠나 탑사고력 수학도 그런데 사고력 수학이라고 이제 책을 쓰긴 했지만 그 내용들은 많은 것들이 게임이나 활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유아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세요 라고만 받아들이시지 말고 이 유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칠판에 이렇게 적어놓고 같이 생각해 본다든가 퀴즈처럼 이렇게 해본다든가 아니면 교구를 가지고 같이 조작을 해본다든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아나 1학년, 2학년의 내용이라고 하면, 그래서 네, 이게 합차에 관련돼서는 예전 그 원리샘 P8권에 나왔던 내용이고 개정담에서는 문제 해결력 쪽은 다 빠져서 지금은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합차. 자, 어떻게 할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르기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런 가르기예요. 8을 똑같이 가르면 4와 4다. 이거는 이제 바둑알이나 아이들 뭐 큐브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활동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갈라서 8을 4와 4로 가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차이가 4가 되게 하려고 하니까 얘한테서 이렇게 몇 개를 주자. 몇 개를 줄 거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 실제로 제가 그 조카를 데리고 해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했다고 했죠? 동전 10개씩, 10개씩? 5개씩, 5개씩을 가지고 너 5개, 나 5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를 줍니다. 하나를 주면서 삼촌이 너 하나 주면 지금은 우리 5개 똑같은데 7살인 조카였어요. 5개 똑같은데 너 받으면 몇 개 많아지지? 했더니 아이가 당연히 조작하기 전에는 1개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1개를 주고 나니까 2개가 많아졌다는 걸 확인을 해요. 그리고 또 2개를 주니까 4개가 많아졌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3개를 주면 몇 개가 많아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6개라는 대답을 못하고 3개라고 답하게 돼요. 네. 그게 아이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산에 대한 생각이에요. 직관적으로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학년이 올라가도 수학 문제를 풀면서 뭐가 제일 문제인지 아세요? 3학년, 4학년들, 요 중간 막 수학 공부를 이제 좀 많이 접하게 되는 아이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보고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계산을 하고 말려고 한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려고만 한다, 이런 거죠. 예. 그 관계를 알아도 배워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생각하려고를 안 해요. 생각하려고 자꾸 빨리 계산해서 놀거나, 아니면 옆에서 누가 빨리 하자, 빨리 해, 이런 이런 식으로만 수학 공부를 자꾸 해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자꾸 하려고 해요. 직관적으로 보이는 대로만. 그래서 조금 전처럼 어린아이들도 한 개를 그렇게 하고 두 개를 하면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시간을 주고 뭐 그런 훈련을 했으면 아이가 생각하고 규칙을 생각하고 답을 내려고 하겠지만, 그런 훈련, 그런 식으로 많이 안 해봤으면 당연히 세 개를 준다고 하면 그냥 바로 세 개를 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은 바로 아이들에게 말하자면 생각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아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답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보고 얘기해, 수학할 때는 빨리 답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라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반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수학 코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쓰게 하는 습관, 무조건 쓰게 하는 습관, 이게 좋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로 학생들 중에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 중에도 이제 그런 학생이 있는데, 학생들 중에 문제 해결력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해결력이라는 것은 해결하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것 이전에 문제 해결 전략을 충분히 생각해보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아이들 중에는 참 쓰면서 잘 푸는데, 어떻게 쓰냐 하면 눈에 보이는 조건을 바로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걸 계산부터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계산을 막 하다 보면 왜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계산을 하면서 막연하게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곱하기 관계라고 생각하면 곱하기를 시작하고, 빼기 관계라고 시작하면 빼기를 시작하고 해요. 그래서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들 중에는 계산을 해놓고도 왜 그렇게 계산했는지도 설명이 스스로도 잘 안 돼요. 왜 그게 나온 거야? 어떻게 생각해서 했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빨리 무조건 써 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쓰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게 해라. 기다려주고 말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고, 안녕하세요, 말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한 것들을 충분히 이제 전략이 생각됐고 예상이 되고 하면 그때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 실력은 언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다고요? 풀이 과정을 연습하는 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손대기 직전에 문제 해결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가, 이렇게 가능한가?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이거는 불가능한가? 이 가지수를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 또는 확실하게 생각되는 방법으로 먼저 해보고, 이 길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아까 그것 중에 또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돼, 이렇게 돼야죠. 근데 잘못된 수학 습관 중에 하나가 손 가는 대로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연필을 대기 전에 충분한 생각을 하고 충분한 어떤 개념인지 문제를 다시 읽어보게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어린아이들이 해보지 않았으면 보이는 대로 이제 답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아까 제가 조카한테 했다고 한 그 관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에 대해서 주었을 때 준 아이는 줄어들고 받은 아이는 늘어나는 관계. 그래서 하나를 주면 2배만큼, 이만큼 차이 나는 관계를 아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활동을 해보세요. 7살, 8살 아이들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 또는 7살 아이들, 또는 수학이 좀 빠르다면 6살 아이들과 이런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8개를 가지고
4개가 차이 나게 나누어 가져보자. 실제로 합과 차, 이거는 가르기 모으기로부터 시작하는데, 아이들 활동은, 아이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르기 모으기로부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이 8개를 4개 차이가 나게 나누어 보자 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절반으로 나눠서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합이 9개가 될 경우에 9개가 될 경우에는 똑같이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5와 4로 가르기를 하고, 5와 4로 가르기를 하는 상황에서 몇 개를 더 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해는 할지라도 이해한 만큼, 이해하는 것에 비해서, 또는 이해도 좀 어렵긴 하지만 이해한 만큼에 비해서 이렇게 문제 해결력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 걸 수 있겠죠. 잘 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제시해 드리는 방법이 바로 실제로 나누어 준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9개를 차이가 나게 나눈다라는 걸 이렇게 하자고요. 사탕이야. 사탕이 9개가 있는 거예요. 사탕 9개를 어떻게 한다? 엄마가 3개를 더 먹고 아빠가 3개를 덜 먹고, 이렇게 3개 차이가 나게, 제가 최근에 좀 제 방을 파일을 못 올렸었는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번 못 올린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사탕 9개를 항상 올렸었는데, 사탕 9개를 3개 차이가 나게 둘로 나누어서 아빠와 엄마에게 나눠준다. 이렇게 한번 놀이를 해보세요. 형제들끼리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는 거죠. 어떻게? 바둑돌이나 아니면 실제 사탕을 딱 준비해서 9개를 아이에게 주고, 자, 엄마가 3개 더 가지게 나누어 줘봐.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항상 수학 문장제에서 언어 독해를 넘어서는 순간에, 카페에서 보시면 됩니다. 도치만 카페나 천정연수학연구소 카페에 파일 제가 올려드립니다. 최근에 2번 못 올려드렸는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를 3개 차이가 나게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전처럼 놀이로, 문장제 문제는 언어의 독해 자체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실제 문장제 문제를 아이들이 왜 어려워한다고 했죠?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독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이해가 안 된다고 했죠. 수학적인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아까 그런 거죠. 하나를 줬을 때 2개 차이가 나게 되는구나. 2개를 주면 주고 받으면 4개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했죠. 문자의 독해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런 상황을 많이 아이가 익숙해지게 해주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문제집 풀리는 거 이상으로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어떤 상황들을 아이와 만들어보고 대화하고 교구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 문제 해결을 지면으로 해보는 게 아니라 상황 문제로 해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해요? 제일 해결하는, 어머님들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사탕 9개가 있어요. 내가 사탕 9개가 있는데 첫째 있고 둘째 있어요. 첫째 있고 둘째 있으면 동생이 3개 더 먹자 이러면 어떻게 나눠주시겠어요? 원래 가르기를 아시잖아요. 가르기를 알아서 9개, 안다고 해도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1개 8개, 2개 7개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나눠줄까요? 자, 나눠주는 방법은 제가 제시한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좋게 이렇게 연습해보면서 아이들이 익숙해지면 정말 좋은. 근데 고구마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3개 먼저 주고 시작하는 거죠. 제가 요 강의를 전에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네. 3개를 더 받는다라고 하면 차이를 조작하는 거죠. 차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고구마. 사이다 생각난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3개를 더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더 가지게 되는 쪽에 3개를 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나눠줄 때도 그럴 수 있죠. 네, 이해갔어요.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중에서 몇 개, 합과 차 또는 가르기 모으기 또는 주고받기 이런 거에서 개수의 차의 조건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자고요. 합이 있다. 자, 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커도 마찬가지가 돼요. 사탕이 18개가 있다. 차가 10이다. 크게 해볼게요. 차가 10이다 하면 몇 개와 몇 개로 나눌 수 있는가? 어제 원리셈에서 문장제 문제 100원짜리 6개 300원을 썼다. 남은 건 몇 개? 네, 18개가 있는데 차가 10이다 라고 하면 뭐와 뭐다 하면 큰 쪽이 10이 크니까 큰 쪽에다 10을 일단 떼어줘. 네, 떼어주고 나머지 8개를 절반으로 나눠서 4개 4개로 나눠 가지면 14와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합과차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굉장히 상세하게 강의를 한 적이 있죠. 뭐 그림 그려 해결하기, 식세어 해결하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단계적으로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을 배우기 쉬운, 되게 쉬운 조건이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오늘은 차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네, 차를 이용해서 해결하기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과 거북의 다리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해결 방법을 우기기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강의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강의 중에 하나고요. 우기기란 이름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우기기는 다른 말로 제가 이름 붙이기로는 극단적 가정이에요. 자, 극단적 가정인데, 극단적 가정은 차에 대한 규칙을 고찰하면서 나오는 방법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어릴 때부터 나오는, 한 2학년 정도부터 나오는 문제예요. 1학년 문제도 수를 작게 해서 나올 수 있네요. 수 조작을 통해서 하라고. 자, 학과 거북이 둘이 10마리가 있어요. 자, 1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리를 세어보니 다리는 모두 30개라고 하죠. 30개였어요. 다리가 30개고 10마리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는 지금 수를 제가 크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곱셈 배운 이후의 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2학년 말, 그 다음에 3학년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2학년 수준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그걸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차하고 사실은 관계는 없는데, 만약에 4마리다. 4마리인데 다리가 12개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르칠 거냐? 1학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고구단 아직 수가 안 커졌을 때. 자, 몸통을 그립니다. 그림 그려 풀기. 4마리를 그려. 4마리를 그려. 간단하게 그려요. 저처럼. 그냥 동그라미가 몸통이에요. 4마리를 그려. 그리고 학은 다리가 2개고 거북이는 다리가 4개니까 다 학이라고 생각해. 다 학이라고 생각해서 다리 2개를 그려줘. 자, 다 학이 되었어요. 그럼 다리가 몇 개예요? 다리는 2, 4, 6, 8개예요. 그런데 다리가 12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학을 한 마리씩 거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줘요? 이렇게 바꿔줘요. 한 마리 바꾸고 2마리 바꾸고 그러면 12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은 2마리고 거북도 2마리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학과 거북이가 관련된 그림 그려 해결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림 그려 해결하기에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막 해보는 것이 아니라 뭘 해봤냐? 첫 번째,
바로 극단적인 가정을 했어요. 어떤 극단적인 가정을 했어요? 학과 거북 중에 다 학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나가자는 거예요. 다 학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뭘 해나갔냐? 원래 지금 다리가 12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학이다, 다 학이야, 다 학이라고 먼저 생각해봐 라는 극단적인 가정을 먼저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8개가 된 거예요. 다리가 2개씩 4마리가 돼서 8개가 된 거예요. 자, 차에 대한 고찰.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차에 대한 고찰. 바로 얘와 얘는 4 차이다. 4 차이가 되려면 다리를 2개씩, 학다리 2개로 가정을 해놨는데 원래 4개가 되게 하면 2씩 늘어난다. 그러면 2씩 늘어나서 얼마나? 8과 12가 4 차이니까 2씩 2번 늘어나면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마리가 되는 거예요. 수가 커지면 그림 그려서 해결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관계, 차의 관계를 활용해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학과 거북이 10마리예요. 그런데 다리는 30개예요. 자, 10마리와 30개라는 조건으로 푼다면 10마리에 다 학이야. 그럼 다리가 다 2개씩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된다. 다 학이야. 그러면 20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다리가 30개라고 했으니까 30개와 내가 생각한 20개는 몇 개 차이지? 10개 차이예요. 자, 10개 차이로 해놓고 학 한 마리씩을 거북으로 하나씩 바꾼다고 생각해 보니까 몇 마리를 바꿔야 돼요? 원래 이렇게 생각해놨어요, 학을. 근데 이 학을 거북으로 바뀌면 다리가 이렇게 돼요. 다리가 2개가 늘어나요. 한 마리 바꾸는데. 그래서 5마리를 바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마리. 우연히 아까처럼 이제 반반이 나왔는데, 그래서 학 5마리, 거북 5마리가 되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네, 5마리 맞습니다. 이런 관계는 이 동영상을 이제 아이하고 같이 보면서 잠깐 정지시켜 놓고 아이하고 이렇게 해도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바로 차를 이용한 5마리입니다. 차를 이용한 풀이고요. 나이 문제 관련해서도 차와 배수. 자, 차와 배수 한번 볼게요. 차와 배수. 실제 차와 배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저희 그 수학 개발자를 뽑을 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식의 문제를 내냐? 바로 이런 문제죠. 삼촌하고 조카가 있어요. 삼촌하고 조카가 있는데 나이의 차가 나이 문제예요. 나이의 차가 10살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삼촌이 지금 현재 19살이고 조카가 지금 현재 4살입니다. 4살. 삼촌이 19살, 조카가 4살인데 삼촌 나이가 조카의 6배가 되는, 자, 삼촌 나이가 조카의 6배가 되는 때가 언제냐, 뭐 그때 조카가 몇 살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초등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황 제시 또는 문제 제시 또는 저는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이니까 컨텐츠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문제로도 많이 내는 문제예요. 자, 삼촌이 19살이고 조카는 4살인데 삼촌의 나이에 6배가 되는 건 조카가 몇 살이 됩니까? 이 조카가 몇 살이 됩니까? 뭐 이런 문제예요. 어릴 때 보셨던 문제예요. 지금도 초등학생들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실제 이 문제는
중학생 문제로도 나와요. 중학생들은 이 문제가 왜 나오느냐? 초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는데 중학교 때 왜 나오느냐? 방정식이나 연립방정식 연습 문제로,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로 많이 나와요. 아, 숫자를 쭉쭉 써서 하셨다고요? 자, 배수 문제가 나오면 배수 중에서도 차나 합과 관련돼 있는 배수 문제가 나오면, 차나 합 관련 없어도 다른 문제도 많이 그런데 특히 배수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그려서 해결해 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시키는 게 가장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삼촌의 나이, 조카가 이렇게 있어요. 조카의 나이가 네모예요. 삼촌의 나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이렇게 될 때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조카는 한 살인데, 한 살이 아니라 네모 한 개인데, 삼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모 6개일 때를 찾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합이나 차가 나올 때 이 배수 관련해서 그림을 그리면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삼촌하고 조카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 차이가 15살이에요. 삼촌하고 조카의 나이 차이가 15살이에요. 그러면 나이 차이는 변하지 않거든요. 나이 문제는 차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많이 이제 나와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빨리 접하기 때문에 좀 해본 아이들은 금방 아는데, 차이가 15살이기 때문에 6배라고 했지만 6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한 개 한 개는 똑같기 때문에, 바로 차가 조카 나이의 5배구나. 이걸 알아서 풀면 15살 차이니까 5로 나누면 3. 3살일 때예요. 그렇죠. 3년이에요. 3살일 때예요. 그래서 조카가 3살이고 삼촌이 18살, 바로 작년이네요. 그래서 수조작을 해서도 사실은 금방 풀 수도 있는 문제이긴 했지만, 제가 임의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수를 적었기 때문에 이제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 지금과 같은 나이 문제는 차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왜? 차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수한 조건이 있는 문제가 나이 문제예요. 그래서 차가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 배수 조건이 함께 붙으면 바로 차에 주목해서 6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카 나이의 5배가 바로 그 차가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또 하나, 차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응용할 수 있는 게 합과 곱에 대한, 합과 몇 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바로 전체 합이 7배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로도 응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조건도 아이들하고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차와 관련해서 3학년 정도에서 제일 처음 접하는 제일 기본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이렇게 컵이 있어요. 컵에 우유를 가득 따라요. 그럼 이 우유가 무게가 480g이다. 480g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우유를 절반의 우유를 마셨더니 무게가 320g이 되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가 바로 이 차가 160인데 이 160이라는 차가 뭐지? 이게 아이들 제일 기본 문제로, 너무 어렵나요? 어려워서 해롱해롱일까요? 낯설어서 해롱해롱일까요? 어려우면 천천히 해야 될까요? 네. 자, 요런 게 이제 아이들 차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 차이가 난다. 이 160 차이가 바로 우유의 절반만큼이다. 그래서 우유 전체는 이거의 2배인 320이 되고, 이런
문제로 이제 많이 그 와중에 재밌는 어머니가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런 문제가 아이들 차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4학년 내용으로 넘어가면서 차가 활용되는 네. 수학의 재미를 어머니께서 아셨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도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그래도 160명이 계속 보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런 이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재미있으시면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엄마 입장에서 이런 풀이 방법을 기억해서 아이를 가르칠 때 다 사용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접해서 많이 축적해서 아이의 모든 것을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부분은 봐줄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라방의 활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을 다음에 아이들한테 같이 보여주면서 뭐 내일이든 주말이든 같이 보여주면서 중간에 끊고 멈췄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엄마가 먼저 해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도움 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댓글 안 쓰셔도 됩니다. 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멈춰 놓고 엄마는 아니까 술을 작게 만들어 보던가 아니면 어떤 조작을 해보던가 하면서 아이하고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제 소화할 수 있도록, 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면 아주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제가 지금 왜 말이 많아지냐면 네. 사고력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사고력 수학이라는 말이 생겨서 그렇지 원래 수학에 다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문제들이. 사고력 수학이라는 말 또는 제가 사고력 수학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풀이들을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게 수를 조작해서라기보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게 사고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해서 개념 위주로 풀겠다라고 하는 수학을, 제가 추구하는 사고력 수학은 그런 사고력 수학이고요.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는군요. 이 늦은 밤에 보시고 계시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시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여쭤봤네요. 그러니까 도움 되시는 어머님들이 여기 계속 이제 보고 계시는 건데, 그쵸? 네. 이어가겠습니다. 왜 제가 말이 많아졌냐면 난이도가 쑥 올라가요 이제. 네, 쑥 올라가는데 이제 진짜로 차를 고찰해야 되는 한 3학년에서 4학년 수준, 아까는 2, 3학년 사이 3학년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4학년 수준으로 한번, 한 학년이지만 난이도가 쑥 올라갑니다. 이제 심화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번 환기해봤습니다. 집중이 확 되죠. 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경우에 어떤 차를 관찰하고 그 차를 이용하는 문제냐, 바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아주 어렵진 않은데, 이건 오히려 어머님들이 이해하시기 더 쉬울 거예요. 연립방정식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네. 이 관역에 여기에 두 개가 꽂혔고 여기에 두 개가 꽂혔고 할 때는 18점을 얻었는데, 자, 이거는 18점을 얻었고 여기에 두 개가 꽂혔고 여기에 세 개가 꽂혔다, 이렇게 될 때는 24점을 얻었다. 이런 기본적인 관계는 여기에 하나 더 꽂혔기 때문에 6점이 늘어났어, 이렇게 차이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아까 그 우유 마시는 문제처럼 우유가 얼마나 줄었고 줄어든 것이 무엇이고에 대한 차이라 알아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두 개가 꽂히고 여기에 하나가 꽂혔더니 12점을 얻었습니다. 똑같은 관역이에요. 똑같은 관역에 여기에 하나가 꽂히고 여기 두 개가 꽂혔더니 9점을 얻었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 어떻게 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합에 대한 고찰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합에 대한 고찰이 아니고 일반적인 풀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근데 그 많이 사용하는 방법도 사실은 연립방정식과 같은 식이나 관계의 조작이 익숙해져야 잘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이런 겁니다. 얘 꽂은 거를 보니까 두 개, 한 개, 두 개가 반대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한 개, 두 개를 더해버리니까 여기에 세 개 꽂히고 여기에 세 개 꽂혔을 때 점수를 합쳐서 21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근데 이 일반적인 것도 쉽지 않죠. 여기 있는 걸 다 더해서 생각한다. 이건 차에 대한 고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립방정식을 두 식을 더하는 것과 같은 전체를 더해서. 근데 이것도 특수한 경우에 사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한 개 한 개 꽂은 거는 3으로 나눠서 7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7이니까 여기 2 커져서 이거 3배 3배잖아요. 그래서 하나와 하나 꽂히면 7이네. 그래서 얘는 하나보다 2가 크고 여기니까 얘가 2점, 얘는 하나보다 여기 하나 많으니까 7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5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차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면 실제로 아이들 중에 충분히 시간을 주고 토론하다 보니까, 제 예전에 가르치던 아이들 중에 아이들이 이 방법을 얘기하고 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차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 자, 그건 뭐냐 하면 얘하고 얘의 차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공통인 걸 지워볼게요. 공통인 거.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똑같고,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똑같아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 하면, 그렇죠, 겹치는 걸 빼는 거예요. 잘 보셨네요. 겹치는 걸 빼고 나면 남는 것은 가운데 한 개 꽂힌 것과 바깥쪽 한 개 꽂힌 것. 그러니까 겹치는 걸 뺀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차에 대한 고찰이라는 건 이 상황에 대한 것과 이 상황에 대한 것의 차이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걸 관찰할 줄 알면 어떤 조건들이 여러 가지 주어졌을 때 이 상황과 이 상황의 차이를 캐치할 줄 알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아이가 담을 수 있으면 나중에 방정식을 배워도 식세우기가 쉽지 않은 문제에서 차를 관찰하면서 식을 간단하게 세우는 방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겹치는 걸 빼서 두 상황의 차이를 관찰했더니 알게 된 사실이 뭐냐? 바로 안쪽의 점수가 바깥쪽의 점수보다 3점 크다, 이거예요. 안쪽의 점수가 바깥쪽의 점수보다 3점 크다. 안쪽의 점수가 바깥쪽보다 3점 크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걸 알았어요. 안쪽의 점수가 바깥쪽에 하나 있는 것보다 안쪽에 하나 있는 게 3점이 크네. 3점 차이야. 그걸 알았어. 그렇게 하고 나면 뭐 방정식으로 대입한다 이렇게 안 해도 아이들 시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얘를 이렇게 꽂혀 있는 거를 3점 크다야. 그러면 이거 한 개를 안으로 옮겨. 그럼 3점 커져. 그래서 얘가 15점이 되겠네. 그렇게 하니까 똑같은 게 3개가 모여서 안쪽이 5점이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3점 크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그냥 문제로 주어질 수도 있죠. 자, 4학년까지 안 가도 지금 문제를 제가 더 간단하게 하나를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 두 개가 꽂혔고 여기 하나가 꽂혔다. 그런데 관역의 점수가 12점이 되었다. 자, 이 조건. 이거 충분히 3학년에서도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예요. 그런데 조건에 뭐가 추가되어야 되느냐? 바로 안쪽의 점수가 바깥쪽의 점수보다
3점이 큽니다. 이런 조건을 준 거예요. 문장으로. 자, 조건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안쪽의 점수가 바깥쪽의 점수보다 3점이 큽니다. 차이를 준 거예요. 이 차이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머님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죠. 안쪽이 바깥쪽보다 3점 크다고 했으니까 안쪽 대신에 바깥쪽 더하기 3을 대입해야 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암산 당연히 가능하죠. 예. 안쪽에 있는 거 대신에 바깥쪽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바깥쪽 더하기 3, 바깥쪽 더하기 3, 바깥쪽 해가지고 바깥 3개 더하기 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대로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아이들 시각으로 조작해서 푼다는 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거죠. 얘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네, 옮기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15점이 되는 거예요. 옮기면. 그러면 바로 아내가 5점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거죠. 네. 차이를 이만큼 늘어나게 하고 작아지게 하고 이런 조작도 여기에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이제 두 상황에 대한 차이를 관찰해서 찾아낸 게 이쪽의 점수와 이쪽의 점수가 몇 점 차이 나는구나 뭐 이렇게 한 거였고, 그 다음에 그 몇 점 차이 나는구나를 지금 바로 해결을 하면서 적용해본, 난이도를 조금 낮춰본 거죠. 네.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게 조금 더 올라가서 이건 좀 이제 전형적인 문제 한 문제 볼게요. 전형적인 문제라고 하면 심화 문제집에 한 번씩 꼭 나오는, 요즘에 최상위 수학까지 많이 풀리잖아요. 최상위 수학 3학년 2학기부터 나오는, 최상위 수학으로 보면 3학년 2학기부터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더하기 니은은 13, 니은 더하기 디귿은 17, 디귿 더하기 기억은 16. 자, 이런 조건의 문제예요. 이게 3학년 최상위 수학으로는 3학년 2학기부터 측정 쪽에 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같은 물건 두 개를 달았더니 13kg이고 다르게 짝지었더니 17이고 다르게 짝지었더니 16이다. 물건은 3개 있는데, 자, 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역시 두 가지로 제시해 보겠는데, 이 두 가지가 아까 그 관형 문제하고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제가 제일 처음에 아이들 가르칠 때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가르쳤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가르친 거 제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7년이 됐어요. 그래서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네, 17년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일 처음에 가르칠 때는 네, 아이들이 누른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제일 처음에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억이 2개, 니은이 2개, 디귿이 2개야. 그래서 똑같이 2개 있다는 걸, 맞아요. 다 더하는 방법으로 가르쳤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일반적인 풀이. 근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전형적인 방법으로 제가 아는, 다 2개야. 그럼 다 더하면은 한 개를 구할 수 있거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각각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각자를 하나씩 다 더한 걸 구하기 위해서 전체를 더하게 해버리는 그 방법으로, 많이 아시네요, 어머님들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었어요. 자, 한 가지 방법을 더 알아봅시다. 바로 차를 아는 방법으로 하면 오늘 강의한 여러 가지가 엮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두 개를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 방법도 어떤 아이가 저한테 시간을 줬더니,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하고 발표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둘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둘을 관찰해 봤더니 조금 전하고 비슷해요. 니은과 니은은 동일합니다. 뭐가 차이가 나요? 기억과 디귿이 차이가 나요. 근데 얼마 차이예요? 4 차이예요. 뭐가 커요? 디귿이 17과 13이니까 디귿이 기억보다 4가 큰 상황입니다. 즉 여기에 있죠.
디귿이 기억보다 4 큰 수예요. 디귿이 기억보다 4 큰 수니까 16 중에서 4를 먼저 가지고 남는 12를 나누어 가지면 6과 6이 되어서 10과 6이 되는 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과 6이고 여기에서 10과 6에서 여기 이제 10을 집어넣으면 니은이 나오고 6을 집어넣으면 니은이 나오고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었던 학생이 5학년이었고요. 그 2학년, 3학년, 2학년인가 3학년부터 이제 사고력 수업을 저하고 계속 해온 학생이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하면서 그 전에 배웠던 차에 대한 활용을 여기 이렇게 합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런 공부를 했던 아이가 이 문제를 전형적인 해법으로 들어가지 않고 같은 것의 차이를 발견해서 선생님 예전에 배웠던 그 차 두 개가 차가 얼마가 나서 이런 방법을 앞에 했던 걸 적용한 사례였어요. 5학년 학생이. 그래서 저는 이제 둘둘둘이니까 이거를 딱 설명해 주려고 아이들한테 먼저 풀어봐 해가지고 시간을 줬었는데 그 아이가 예전에 배웠던 그 차에 대한 고차를 가지고 해결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 수학을 사고력의 방법 또는 이제 제가 하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해보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수학이 어려워질 때는 언제예요? 방정식의 활용과 함수의 활용이거든요. 방정식의 활용과 함수의 활용은 어떤 관계,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파악하고 그 파악한 것으로 식을 세워내는 싸움이거든요. 식을 푸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파악한 관계를 통해서 식을 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아이들이 아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설명해 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시간이 애매합니다. 네. 죄송해요. 저희 학원이라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수학 가르치면 다들 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뭐.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차에 대해서 정말 신박하게 정말 신기하게 해결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건 진짜 이제 고학년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 이거는 아주 특별한 해결 방법으로 해서 과부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과부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부족. 자, 과부족 문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 문제냐? 이런 문제예요. 의자가 있어요. 강당에. 자, 의자가 있는데 어머님들이 공부해서 하세요. 의자가 있는데 3명씩 앉으면 3명씩 앉으면 6자리가 비어요. 6개가 빈다. 비고 잘 보이죠? 네. 3명씩 앉으면 자리가 6개가 비고 4명씩 앉으면 1개가 부족합니다. 자, 이 문제도 차에 대한 고찰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원래 제가 지금 빼먹은 게 있어요. 따라가는 문제라든가 오늘 한 문제 중에서도 이런 거예요. 하나는 그냥 여기 쓰지 않고 하나 해볼게요. 오늘 학생하고 공부하다가 나온 것 중에 학생들이 이해 못했던 것 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시계가 있는데 어떤 시계는 1시간에 2초씩 빨라지고 1시계는 4초씩 느려져요. 그러면 그 두 시계는 1시간당 얼마씩 차이가 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보통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1시계는 4초씩 빨라지고 1시간은 2초씩 느려진다고 하면 보통 아이들이 제일 먼저 대답하는 거는 2초예요. 2초. 왜? 4와 2의 차이가 2초니까.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학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깨야 되는 것 중에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게 되는 건데 깨야 되는, 고쳐야 되는 또는 수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해결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일 많이 하던, 자주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숫자만 집어넣어서 답을 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계 하나는 4초가 빨라지고 시계 하나는 2초가 느려져 라고 했더니 당연히 빨라지고 느려지니까 6초씩 차이 나겠죠. 근데 아이들은 많이들 4와 2의 차이인 2초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한테 너 나와봐, 선생님하고 서, 선생님이 앞으로 2칸 가고 넌 뒤로 1칸 갔어, 가봐. 그리고 가요. 몇 칸 차이나? 아, 3칸이구나. 이러고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이가 그 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차라는 것이 무조건 숫자가 보이는 걸 빼는 차가 아니라는 거죠. 예. 차이라고 해서 뺄셈의 계산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렇다라는 건 아닌 거죠. 자, 지금 한번 볼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응용될 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 3명씩 앉으니까 6자리가 비고 4명씩 앉으니까 1개가 부족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의자의 개수와 사람 수를 다 구하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연립방정식이거든요. 식이 2개 있고 의자와 사람 수가 있으니까 해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으로 푸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3명 앉았다가 4명 앉으면, 3명 앉았다가 4명 앉으면 의자마다 1명씩 더 앉게 되는 거예요. 의자마다 1명씩 더 앉을 때, 의자마다 1명씩 더 앉을 때 사람 수는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면 6자리 비어있던 걸 다 채우고 1명이 더 앉을 수 있게 됩니다. 1명을 더 앉혀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즉 의자마다 1명씩 더 앉는 선택을 했을 때 사람 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6명이 더 앉고도 1명이 더 앉아야 돼. 즉 7명의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7개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명씩 더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1명씩 더 앉는데, 1명씩 더 앉으려면 의자마다 1명씩 더 앉는데 사람 수가 어떻게, 이 사람 수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차이를 보는 거예요. 6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건 6명이 더 앉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6명을 더 앉히고 몇 명을 더, 1명을 더 앉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명 앉히고도 1명을 더 앉힐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로 1명 더 앉히는 상황 때문에 자리 7개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의자는 7개예요. 의자가 7개면 얘든 집어넣어서 사람 수는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과부족에 대한 문제인데, 얘가 조금 어려워지면, 같은 관계인데 조금 어려워지면 약간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아이한테도, 큰아이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이제 이 문제를 가르치고 풀다 보니까 좀 어려워했던 상황이 이런 거예요. 같은 건데 좀 어렵거든요. 보면 5m씩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5m, 호수라고 하지 말고 뭐 호수라고 해도 되는데 호수라고 하죠. 뭐 호수에 5m씩 나무를 심다가 3m씩 나무를 심는 거로 바꾸었더니, 5m씩 나무를 심었다가 3m씩 나무를 심는 거로 바꾸었더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5m와 3m로 이렇게 나무를 심는데, 이렇게 했더니 나무가 18그루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학년 수학. 제일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심화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할 수 있는 5m와, 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특히 대치동에서 5m와 3m로 이렇게 심었더니 18그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 진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그런 건데 2m 차이잖아요. 자, 이걸 식을 안 세우고 어떻게 과연 풀 수 있을까? 5m로 이렇게 심었어요, 나무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봐요. 저도 자꾸 헷갈려요. 네, 호수면 둥근 건데 이거는 직선이나 호수나 큰 차이가 없긴 해요. 5m씩 나무를 심었었어요. 그런데 나무를 3m씩 심는 거죠. 이렇게 3m. 원래는 연결해서 심잖아요. 근데 아까 의자 문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의자 문제에서 어떻게 했죠? 한 명씩 더 앉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를 살폈었죠. 그래서 얘도 차이를 살피기 위해서 바로 3m씩 다 달아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저는 차이만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사이가 2m, 2m, 2m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바로 이 2m들이 뭘까요? 이 2m들이 모인 것이 바로 18그루만큼이 채우게 되는 거리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5m 간격으로 나무를 심었었어요. 5m 간격으로 나무를 심었었는데 수학에 대한 방송입니다. 이 3m 간격으로 똑같이 나무를 심었다고 했을 때 똑같은 그루스만큼만 심었다고 했을 때 이 2m 간격으로 생긴 차이만큼을 18그루로 채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몇 그루 있었지? 아까 책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책상이 되고 얘가 마치 사람 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몇 그루 있었지? 이게 네모 그루 있었어. 이렇게 되면 그 네모 그루만큼의 원래 이 간격의 수가 네모 그루만큼의 2m씩 차이 났구나 곱하기 2m씩이 차이 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로 메꾼다? 그걸 바로 18m 18그루 18그루 곱하기 3m씩 채우는 거로 얘네를 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가 3일은 38, 24, 54 그래서 원래 나무의 수가 27그루였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까 그거보다 좀 어렵죠.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도. 근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되긴 하는데, 아까 그걸 하고 나서 이게 그냥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이 표현되어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이 표현되어야. 그냥은 아까 그 관계로는, 아까 그 관계는 제가 시계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을 더 앉히는데 의자마다 한 명을 더 앉히니까 전체적인 사람 수가 어떻게 변했지? 이걸로 이제 확인이 가능해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림 그리기 하기가 초등수학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조건을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내어 주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파악되는 거니까 이거 4학년의 제일 심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올림피아드나 그 최상이나 이런 거에만 나오는. 그래서 똑같이 표현해놓고 빈자리만큼의 합을 3m씩 18그루가 추가되면서 빈자리를 채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해보는 문제가 바로 차에 대한 고찰로. 이거는 제일 심한 문제라서 학교에서 이런 문제 안 풀어요.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풀 일이 없죠. 실제 이제 학교 수학하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학교 수학을 하면서는 눈에 보이는 걸 계산하면 답이래요. 눈에 보이는 걸 계산하면 답인데 왜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는 눈에 보이는 걸 계산하면 틀리게 자꾸 책을 만들어 오세요?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죠. 원래 수학이라는 게 있잖아. 눈에 보이는 걸 계산하면 답이 되면 그건 진짜 수학이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네가 수학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나중에 수학이 진짜 어렵게 느껴져. 그래서 선생님이 너한테 해주고 싶은 건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답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진짜로 고민하고 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네, 그렇게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이제 그렇게 답답하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선생님한테 배우면 너무너무 재미있긴 재미있는데 배우면서 새로운 걸 자꾸 알게 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재밌긴 재밌는데 아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선생님, 학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내어주시는 문제들은 눈에 보이는 걸 계산하면 틀려요. 선생님은 이런 문제만 만드시네요. 뭐 이런 거였어요.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지난주가 아니네요. 지지난주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론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이들과 동영상을 보면서 또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학습되어야 되는 느낌이 좀 적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를 2번 생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는 방학특강 같은 건 하진 않고요. 네, 출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책 너무 안 나온다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제한된 인원수에 저희 회사는 이제 제가 직접 시켜가지고 많은 걸 잘 못하고 제가 많은 걸 직접 동영상도 아이들 유아 수학도 제가 유아 활동 수학 올리잖아요. 근데 젠틀맘님도 이제 내용 구성해서 올리잖아요. 원래 최초의 시작은 저하고 이제 저도 그런 걸 이제 동영상을 찍거나 하지 않고 어머님들이 이제 집에서 만들어 보고 활동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제안을 받았었어요. 원래는 네, 받았었는데 사실은 저는 젠틀맘님의 아이디어들 참 좋다 이런 것 되게 많긴 한데 저하고는 이제 약간은 좀 핀트는 다른 게 저는 뭔가를 많이 만들거나 만드는 것 자체가 독창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생각하게 할까에 되게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유아활동 수학에 대한 저도 온라인 강의 시스템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고민은 하는데요. 좀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만드는 유아활동 수학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간단한 활동이지만 그 간단한 활동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게 하고 막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거는 되게 쉽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 생각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놀아주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사실은 도치해피맘 이제 매니저가 저한테 너무 수고하는 거 아니냐고 아이들 생각하는 방법 제시하는 거로 동영상까지 아이들 섭외해서 찍는 게 너무 수고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뭐 파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런 얘기도 이제 저희들끼리 하거든요. 제가 이제 도치맘 컨텐츠를 도와주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 컨텐츠 이제 도치맘 유튜브에도 올리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유아 수학은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만든다가 아니라 어떤 교구를 사용한다가 아니라 그 교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 교구를 가지고 엄마가 아이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생각을 하게 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마스 큐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소마 큐브 사서 이제 맞추고 할 때 저는 소마 연구소장 하면서 다른 책에 없던 내용이에요. 지금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나온 소마 큐브 만들기 가지고 책 내고 한 선생님들이 제가 팩토 지도사 할 때 저한테 배우고 했던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런 교육 내용. 그게 소마 큐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4, 5년 됐나요? 제가 저희 큰아이 어릴 때 소마 큐브 만들기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거. 그런 소마 큐브도 소마 큐브를 만드는 과정에서가 아니라 그냥 해봤다가 아니라 소마 큐브를 만드는데
소마 큐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하고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느냐,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느냐, 무엇을 알아내게 할 건가, 뭘 생각하게 할 건가, 또는 너는 뭘 생각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는 과정, 그런 거에 이제 교육이 있는 거죠. 교육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아수학의 원리셈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네요. 뺄셈이 막히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유아는 특히 그래요. 6세, 7세면 유아 수학에서 유아가 막히면 원리셈을 한 번 더 풀고 원리셈하고 비슷한 책을 또 구입해서 풀고라는 과정보다는 정확히 이해했는가에 대한 체크, 그 다음에 그 이해와 연습이 유아라면 활동으로 수를 바꾸고 조작하고 하면서 그럼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어떤 과정을 했을 때 아이가 익숙해지고 하게 될까? 수학은 문제만을 푸는 게 제일 유리하긴 한데 어린아이들이라면 문제만을 푸는데 너무 집착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 개념, 이 핵심 개념을 아이가 이해하기 위해서 뭘 조작하면 이 조건을 어떤 생각을 하게 하면 이런 부분을 알게 할까라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좋아요. 도치마 저기 젠틀먼님 올려주시는 것 중에 이렇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 100, 10, 1, 원즈 이렇게 있는 거에 100조각, 10조각, 1조각 하면서 세 자릿수 익히고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좋은 활동이죠. 그런 간단한 활동들을 저도 좋아해요. 만약에 그 생각을 저도 했다면 100자릿수 하면서 아이하고 그것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넘어서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하고 그 하는 과정에서 대화들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들을, 근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하려면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연산이라든가 제일 기본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되어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기다려주고 듣고 이런 것들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엄마가 아이의 이야기, 제가 지난주인가요? 야탑초등학교 초대받아서 가서 엄마 아카데미인가 거기 이제 오랜만에 학교 강의를 해봤어요. 3년인가 학교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야탑초에 가서 제일 중요하게 강의한 내용도 뭐였냐 하면 라방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었지만 엄마가 아이의 그 수학적인 관심이나 표현에 대해서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걸 수 있어야 돼요. 대화를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문제 푸는 거, 숙제하고 문제 푸는 거에만 너무 관심을 두시지 말고 거기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이가 생각하는 거에 관심을 두시고 평소에 문제집 없어도 그 관계를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던가, 아이는 놀아준다고 느껴야 돼요. 일단은 학습이지만 학습인데 놀아주네 뭐 이런 느낌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집 지면을 통해서 공부한다라는 느낌을 좀 떼어내고 그런 관계를 엄마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놀아주고 그런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주고 뭐 이런 과정이 나중에 지나서 이런 거죠. 제가 문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도 아이한테 집에 칠판에다가 자, 엄마가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문제를 내주겠어. 오늘의 퀴즈야.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엄마한테 너희들 생각이 얘기해야 돼 라고 딱 적었을 때 어떤 아이들은 문제집도 많이 푸는데 또 한 문제를 저기다 저렇게 적어주셨어 뭐 이렇게 느끼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평소에 많은 활동하고 잘 들어주고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기도 하고 그게 놀이로 이렇게 막 신나게 하기 때문에 여기 적어준 것도 엄마가 내준 퀴즈야, 내가 맞춰봐야지, 막 내가 맞출 거야, 막 이런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것은 지금 좋은 문제집들 찾고 이런 것들도
학습을 꾸준히 시키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나중에 때 돼서 학원이 해결해 줄 수도 있거든요. 학원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아이의 생각을 엄마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엄마의 생각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가? 아이에게 엄마의 생각을 얘기했을 때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있는가? 엄마의 생각을 나도 들어주지만 학습에 관한 나의 생각 또는 나의 퀴즈 이런 것들을 아이가 들을 수 있게 키우고 있는가? 계속 일방적인 강요를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원래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말문이 터져가지고 이러고 있네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토리텔링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원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자라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자라는 게 아니라 말 많이 한다고 혼내셨다고요? 수학적인 이야기 하는 부분은 많이 들어주셔야죠. 학습에 대한 부분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잘 들어주셔야죠. 대답을 잘 못해주더라도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어떤 학습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왜 그런 학습이 나왔냐면 영어를 가르치는데 문법을 가르치든 뭐 단어를 가르치든 간에 일방적으로 강의를 해서 아이가 들으면서 뭐구나 이렇게 배우게 하는 일방적인 학습법을 넘어서 그거 정말 안 좋아.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어떤 학습법이 좋다? 바로 아이가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하는 학습법이 좋다라는 게 스토리텔링 학습법이에요. 스토리텔링 학습법은 그래서 언어 교육에서 동화를 들려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단어의 사용, 문법의 사용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수학은 그러면 뭐가 스토리텔링일까요? 수학동화? 수학동화는 사실 정말 단편적인 거예요. 어떤 지식을 얻게 되는, 물론 이제 상황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문제 해결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딱 그런 상황의 이야기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의 이야기만이기 때문에 수학의 스토리텔링은 사실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활동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의심을 해보고 표현을 해보고 어떤 퀴즈에 대해서 반응해보고 내가 퀴즈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참여하는 수업이 되는 방식이 스토리텔링 학습이에요. 수학도 스토리텔링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사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수업 설계할 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설계할 때 아이가 가르쳤다라고 느끼지 말게 수업 설계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느낌이 가질 수 있는 수업이 최고의 수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수업 끝나고 딱 아이들이 나올 때 엄마들이 잘했어? 또는 오늘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 나 오늘 너무 잘했어. 나 발표도 되게 많이 했고 오늘 막 되게 많이 알아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업 설계가 최고의 수업 설계다라고 강사들을 제가 가르치거든요. 교육을 나가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머님들도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 또는 조금 전에 이렇게 알아냈다라는 강의법 이런 것들처럼 주입하게 하기보다는 물어보고 듣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할 때도 여지들을 남겨놔서 아이들이 마지막 부분들을 결론을 낼 수 있게 자꾸 그러니까 힌트를 1, 2, 3, 4, 5면 4까지 힌트를 주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아이가 낼 수 있게 다 풀어주고 나서 자 이런 식으로 해봐 이런 강의는 되지 않게 그렇게 하자는 거죠. 제가 조금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유아수학 쪽에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를 좀 늘어놓게 됐네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이제 C2M 에듀 방송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초등학교요? 초대해주세요. 제가 달려갑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을 하나만 받을게요. 지금 질문 받으면 너무 늦어져서 질문 하셨으니까 이 질문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호기심을 가지고 뭘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요, 7세 아들이요. 그럼 제가 저희 아들한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연산을 아주 빨리 시키거나 하는 게 필요치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르친다고 해서 또 나쁜 것도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게 만드는 방법을 썼죠. 그래서 저는 7살 아이한테 자동차 번호판 게임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자동차 번호판 게임이라는 걸 했었어요. 저희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했었는데, 7살일 때는 그럼 뭘 곱셈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주고 어떤 식의 게임을 했냐면, 자동차 번호판을 보잖아요. 그럼 숫자가 4개죠. 그래서 3576 이렇게 하면 3576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7살이 되기 전까지는 더하기 빼기만 했었어요. 근데 곱하기 나누기도 7살 때 도입을 했었어요. 어떻게? 곱하기 나누기 개념만 설명해주고 계산은 제가 해줬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 5다 그러면 아빠 3 곱하기 5가 얼마야? 그럼 15야. 그러면 이제 아이가 15가 있고 3, 5, 7, 6이니까 7하고 6을 사용해서 10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신 곱셈의 개념은 분명하게 알게 해줬죠. 그래서 구구단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보다 곱셈의 개념을, 그렇죠, 더하기로 곱셈을 하는 그 개념을 알고 있다면 구구단은 뭐 곱셈표를 뭐 이렇게 구구단표를 벽에 붙여주시든지 책상에 붙여주시든지 그 정도만 하시고, 그걸 차라리 외운다기보다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활용하는 식의 놀이식 연산, 이런 것들을, 보드게임도 뭐 가능하고, 그런 방법들을 도입해서 아이가 이제 그게 필요하게 해주시면 아이가 실제로 이제 하면서, 자동차 번호판 게임은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기 때문에 진짜 가족들끼리 못 찾을 때도 있고 한데, 잘 해줘야 돼요. 사실은 같이 힌트도 주고, 그리고 머릿속에 숫자들을 남겨놓고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할 때는 아이들한테 폰을 줬어요. 폰 주고 폰에다 숫자 써놓고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게 하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예예요. 하나의 예고, 아니면은 쌤쌤 시리즈 있죠. 쌤쌤 시리즈에 곱셈, 이름이 뭐죠? 곱셈은 뭐였죠? 저희 집에도 쌤쌤 시리즈가 다 있었는데, 쌤쌤 시리즈에서 곱셈 게임을 뭐 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아이한테 곱셈 개념 가르쳐주고, 구구단 일부러 외우지 마, 너한테 지금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일부러 외우지 않게 하고, 그런 게임들을 통해서, 쌤쌤 테니스가 곱셈이네요. 예. 쌤쌤 테니스가 곱셈이고, 저기 피자 가게가 나눗셈인가요? 슬라이드는 뭐였지? 예,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아이하고, 파라오 게임은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집은 제가 아는 하는 그런 식으로 연상 게임도 되게 많이 놀아줬어요. 진짜 많이 놀아줬어요, 저는. 그래서 많이 놀아주고, 그리고 이제 많이 표현하게 하고, 많이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면 나도 질문할 수 있어요. 예. 그 대신 아이가 할 수 있는, 피자 가게가 더하기인가요? 네. 어쨌든 저희 집에도 다 있었거든요. 다 있어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드게임 콘 같은 거 하면 보드게임 저기 박람회 같은 거 꼭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아이들이 사고 싶다고 하는 거 이제 한두 개 정도는 항상 사와서 눈썰매가 나누기였군요. 네. 보드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 항상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연산에 관한 부분도 게임 방식을 하든지 하셔서 아이가 좀 자연스럽게 재밌게 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 쓸모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예요. 쓸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